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 남영희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남영희 지역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100여 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 후에 그 방송에서 많이 뵐 수 있더라고요. 예. 그는 이용주 전 의원은 근황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낙선한 이후에 여러 가지 자숙의 시간도 갖고 민심도 살펴보고 하면서 이제 서울하고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100표 차이로 떨어졌으면 좀 더 열심히 해볼 텐데 큰 표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예, 지난번 총선 이용주 의원님이 있는 지역구는 민주당 열풍이 불었던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어려웠을 텐데 지난 4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소회가? 예, 저도 그렇겠지만, 지난 20대 국회가 좀 파란만장한 국회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전례 후무한 탄핵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 촛불 혁명으로 붙었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부터까지 이게 다 20대에 일어난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선인데, 남들 한 20년 겪었던 일을 4년 내에 겪었다. 특히 이게, 그동안 제가 몸담고 있었던 당이 몇 번씩 바뀌거나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참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사다난 했지만은 개인으로서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좀 활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각인됐다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촛불 혁명에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고 최근에 통과된 공수처에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평가해 주신 분도 있지만 또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오무지게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욕 얻어먹을만 했어요. 예. 그래요.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이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미래통합당이 사상검증 논란에 좀 휩싸인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 전향했냐 안 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과거로 좀 돌아간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 이거 보고 남영희 위원장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야, 대한민국 많이 변한 거죠.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게 공중파에서 이런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텐데 심지어 또 미통당 강남 지역에서 또 예. 당선되신 태영호라는 의원께서 주체 사상을 예.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에 임했다라는 게 사실 좀 기괴했어요. 저 좀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했는데 결국 사상 검증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청문회를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이 북쪽에서도 보게 될 텐데 어떤 생각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고요. 저는 청문회에서 주체 사상 질문이었지만 김진 의원님이셨나요? 박진 의원님이셨나요? 미통당의 예. 그 의원께서 건국절에 대한 역사 인식을 이인영 대표한테 묻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부가 이승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본인은 김구로 생각한다라는 그 말에 저는 우리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3.1 운동 정신 계승까지도 포함하는 역사인식을 확인해주는 장면이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용주 의원님은 검사 출신인데 혹시 공안통에도 계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공안은 별로 않고 주로 이제 특수 쪽에 특수에. 일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런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문민정부라든지 참여정부에 관련해서 많이 주도 참여한 분들이 소위 운동권 출신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팔진학과인데요. 이인영 지금 후보자가 64년생으로 87년대 소위 말하는 전대협 1기 의장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 87학년 때 들어갔을 때 못 모르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들었죠.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소위 전대협 의장으로 활동을 하는 그때이기 때문에요. 그 시절로 이제 거슬러 들어간 그런 느낌을 받았죠. 이런 논쟁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념적 갈등을 겪었었죠.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소금 동구권의 몰락이라든지 또 북한의 변화 이런 걸 보면서 자발적으로도 아니든 대한민국에 대한
다른 데 생각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인영 후보자도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정치로 돌아왔고 국회로 들어왔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역구 국민들로부터 4번에 걸쳐서 당선을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그 지역구 주민들이 판단을 한 거죠. 아, 이 사람 더 이상 소위 예전에 운동권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소위 빠갱이 아니다가 이미 도장을 찍어준 거죠. 또 4번씩이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과학을 해결하는 듯한 사상 전향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젊어서 혁명을 꿈꿨지 않았던 자 없다 하고 이제 이 나이 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의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인영 후보자 그 청문회에서는 별 논쟁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중요하게 의견으로 나왔었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사상 검증 논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고,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27일 날 예정돼 있고 월요일 예정돼 있죠. 여기가 아마 더 세게 붙지 않을까.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내통하는 사람 이런까지 표현했단 말이죠. 게다가 뭐 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정원장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전 의원께서는 박지원 후보자하고도 친하잖아요. 좀 친합니다. 친하고요. 근데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적과 내통을 해서 이런 취지는 아마도 예전에 이제 국내 정부 있을 때 나름대로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국외에 가서 남북 대화라든지 그 했고 또 이후에 또 박지원 전 대표님께서 북한의 정세라든지 외국의 정세에 밝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자주 또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받친 것이지 우려를 받는 것이 전혀 그런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지원 전 대표께서 국정원장에 내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는 것 같아요. 아, 박지원이 이제 국정원장 하면은 남북관계 뭔가 잘 되지 않겠냐. 뭔가 좀 성과를 좀 확실히 내지 않겠냐. 정치인 출신에서 이제 뭐 그 뒤로 놀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대표 후보자가. 그렇다 한다면은 거기에서 충분한 자기 정치 이력을 마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적과의 내통을 했던 사람 그 표현이 지금 태영호라는 의원을 소속 당에 두고 있는 원내대표의 말이라는 게 제가 너무 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전 의원님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자는 누가 봐도 뛰어난 정보력 아마 저쪽 미통당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두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특사도 하시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2인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근데 미통당은 여기에 협조를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앞으로도 본인들도 정권을 차지하고 할 텐데 이렇게까지 더 세게 나오고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가 된다고 하면 결코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다들 보면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런 생각 같아요. 박지원 후보자가 뭐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훈풍을 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특수관계다. 뭐 친북인사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서 우리에게 그 국익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더 잘하실 것 같죠. 그렇죠.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결국 국익을 위한 일을 하실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박지원 그 국정원장 후보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그 국정원 내부의 개혁 이제 마지막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서훈이라는 관료 출신의 그 국정원장을 처음에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기대했던 것이 국정원이라는 권력 기관, 거기도 정보 대단한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 내부의 시스템을 개혁하자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막바지에 그 역할을 다 이렇게 단추로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전 있습니다. 근데 저가에 내통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북한 매체에서는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이게 박지원 후보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수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했단 말이죠.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이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북한 내부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자리에 오면은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에 뭐 소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수를 둘까 대북 관계에 있어서라든지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내지는 뭐 미리 뭐 한자라 까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런 총평들을 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짜 신의 한 수다 이번 임명은 뭐 그런 평가를 받으실만 하네요. 네. 그래요. 자, 아까 이용주 의원이 공수처법 얘기도 하셨으니까 공수처법 발의한 다음에 검찰 내부로부터 조금 욕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뭐 욕까지는 아니고요. 아이고 선배님 왜 꼭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좀 뭐 질타는 좀 받았죠. 선배님들한테도 그렇고 후배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이나 선배님들 했던 말이 이런 거 있어요. 공수처 이게 언젠가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게 검찰 입장에서 시간을 미룰 수는 있으나 5년, 10년 뒤로 미룰 수는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검찰이 받을 수 있는 안을 지금이라도 받는 게 맞다. 근데 그걸 자꾸 미리다 본다면은 검찰을 손을 쓸 수 없는 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설득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설득이 됐으면 빨리 됐을 텐데 그 설득을 안 당해가지고 검찰로서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법안을 받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된 거죠. 근데 뭐 검찰의 반발은 둘째치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미래통합당은 그 공수를 반대했습니다만은 반대했죠. 어쨌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예정된 프로세스에 좀 응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어제 오늘 최근에 보니까 이제 7월 15일이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 출범해야 될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후보 추천 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법대로만 따지다 보면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제 미통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수처가 많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출범시켜놓고 고쳐가면서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미통당이 잘못하면은 잘못된 수를 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소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공수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비토 조항을 뒀지 않습니까? 7명 추천위원 중에 5명 이상이 총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임명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줬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이제 후보 추천자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미통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올 때까지 계속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대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법의 절차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도 권한 행사에서 부결시키거라든지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후보 추천자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못한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민주당이나 지금 여당 쪽에서 예를 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는 출범시켜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 법 개정하겠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은 좀 다른 법으로 이미 현재 좀 178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태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한 개도 못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구성해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긴급 재난방송 안내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전입니다. 5시 33분부로 인천, 당진, 서산, 홍성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라디오, TV, 스마트폰을 통해 상황을 계속 알아보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잠긴 곳으로 통행하지 마시고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피 공고를 받으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등 위험한 곳엔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농촌 지역은 피해를 대비하시고 야외 활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비가 계속해서 내려 좀 걱정이긴 했는데 호우 경보까지 내렸네요.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냈습니다마는 뭐 예상대로 부결이 됐고요. 이 추 장관이 어제 김태흠 의원과 난타전을 벌였는데 이게 오늘까지 인터넷에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뉴스 같았습니다. 두 분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봤습니까? 저희 남영 위원장 질문이 과했습니까? 추 장관이 너무 예민하게 답변했습니까?
요새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제일 핫하신 것 같아요. 그 탄핵소추안 발의 얘기가 나올 때도 이제 표정을 미소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언론에 또 도배가 되고 했죠. 근데 추미애 장관께서 저는 이 수명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발끈했다라는 게 아니라 명문화되어 있고 너무나 정확하고 상식적으로 쓸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니까 뭐 저는 답변이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 맞는지 그것부터 좀 저는 그분들의 생각 구조가 검찰청장이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 체계를 이분들이 혼돈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 국무위원들이 보통은 이렇게 조금 격앙되거나 흥분해서 대답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이해찬 총리가 한번 홍준표 전 대표하고 한번 설전을 벌인 거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뭐 서울시장이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서 자신의 진영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게 지적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정치인이시고요. 오선의 그 국회의원 출신의 법무장관이시고 다음 행보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그게 비난받아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추미애 장관은 지금 현재 검찰 개혁에 있어서 본인이 해내야 될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매번 지금 뭐 한두 건도 아니고 휴가 간 사안들 뒤에서 뭔가 조명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와 상관없는 것들까지 계속 언론에 나가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본인이 약간 저항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대부분 이제 태도나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긴 하지만 본질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지금 저희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성과를 내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예. 수명자 법률용어입니까? 명을 받드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러죠. 이제 보통 이제 재판장이라든지 재판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수명 법관이라든지 수명 판사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재판장이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잘 안 쓰니까. 뭐 잘 모르죠. 근데 보통 보면 위임 받은 사람 이렇게 편하게 되는데 이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수명 법관, 수명 판사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번 논쟁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태우 의원이 말했던 것은 요지는 이거죠. 결국 최강욱 연령우리당 대표가 수명자는 말을 썼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올렸던 말이 그 말 따스한 거 아니냐. 서로 교감하에 한 거 아니냐. 이 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근데 그게 대해서는 뭐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셨는데 뭐 우리 김태우 의원께서는 최강욱 우리 의원님께서 군사범 시절에 쓰던 용언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거기에 이제 발끈을 한 거죠. 그래 내가 군대를 안 갔으니 여자가 군대를 안 갔으니까 몰랐을 단어인데 어떻게 알았냐 이런 거 아니냐고 좀 발끈하신 건데요. 제가 보기로 뭐 그렇게까지 발끈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점잖게 내가 알고 있었던 법률가니까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것과 관계없다라고만 좀 매듭을 지었으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미통당에서 자꾸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웃고 있는 거죠. 뭐. 자꾸 해주면은. 정치적으로 위상이 더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 행사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던 일이고 검사 출신이시니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이전에 천정배 장관이 이제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했을 때도 나름대로 또 글도 쓰고 해서 좀 시끄러 언론에 난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이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자제돼야 된다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자제되는 게 맞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그 당시 김종빈 총장께서 결국에는 뭐 지휘권 수용을 행사를 수용을 하고 대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뭐 사퇴를 하셨죠. 근데 이번 사태 경우에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지휘권 행사는 우여곡절 끝에
수용은 했는데 예. 총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꼴이 돼서 이 부분이 지금 검찰 내부나 법조계에서는 저것이 이제 온당한 처신이냐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정리를 두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보통 이제 조금 있으면 있을 검찰 내부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검찰총장이 소위 지휘권이 검찰총장이 일반 검사들은 지휘권 소위 인사권을 통해서도 행사가 되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은 검찰총장이 일반 검사자나 검사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권이 행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상의 지휘권이 형식적인 지휘권이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 임기 동안에 남았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대통령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식물총장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거 지적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남영 위원장님 식물총장으로 뭐 불리든 아니면 리더십이 흔들렸든 간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하면 이낙연 1위, 이재명 2위, 3위가 윤석열입니다. 제가 보면 일단 야권의 대권 후보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차피 이 대선 후보라는 게 100 안에 들어서 누군가는 이제 나눠 가져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근데 이제 야권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이제 거기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분은 검찰 조직 내 그 마인드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정치권으로 나오실 거라는 상상은 잘 안 듭니다. 이게 대선 후보로 직접 뛰어드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개가 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뭐 검찰 개혁 이후에 지금 수사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야권 후보로 계속 갈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평소 뭐 아는 성품으로 보아 쉽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은 아닐 겁니다. 아닐 것인데 또 뭐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대선 후보자 중에 이제 3위에 나타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야권에 아무런 후보가 없는 거죠. 아무런 후보가. 그래서 오히려 야권에 대한 질타를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도 공수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남영 위원장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 네. 뭐 이용주 전 의원이야 오히려 더 쉽게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민주당 소속 그렇게 말하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압도적인 의석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준 국민들의 열망은 그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거였고 공수처라는 걸 설치할 때 최초의 그 의견들도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 국정과제였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에 저는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뭐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 수사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을 바꾼다고 해도 이번에 공수처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봐집니다. 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다시 패러디해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몇 번을 계속 들었는데 그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도 100% 공감했거든요. 그런 권력기관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내놓을 때 되지 않았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바꿔가더라도 그 무소불위 권력이었던 그 검찰의 그 독점적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가 법을 바꾸더라도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새로운 국회도 계속해서 여야 대립과 대치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당시 이제 공수처 관련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로 주고받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절차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바꾸자 하면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정치의 신이라든지. 그래서 미통당 입장에서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조속히 응하고
후보자 중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소위 정치적 편향성에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한두 번 바꾸는 그런 절차를 걷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가는 게 현 패스트 트랙이라는 정치 상고를 겪어서 어떤 이 법은 자체를 시행도 못 해보고 또 개정하는 그런 모습을 안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당에서 의원님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해서도 그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오늘 두 분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